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잘 나가는 인도의 모습이 과연 진짜일까? 그리고 우리가 숫자로 보는 인도의 모습이 정말 인도를 보여주는 것일까? 환상이고 이제 실속이 없다. 왜 이 모양이 됐느냐? 가장 큰 핵심이 인도가 교육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신생국, 새로 만들어진 국가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초등교육입니다. 근데 인도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가 산업을 발전시킨다라고 할 때 일자리가 있어서 그냥 가서 일 시키면 되지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 생산성이라는 건 지극히 낮습니다. 뭔가 좀 조금만 복잡해진 일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못 따라오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오늘의 플러스, 잘 나가는 인도 경제의 남은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준영 법률법인 율촌 전문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도 박사님 아는데 일정 정말 많으신 분인데 네. 야, 어느새 또 인도 책 하나를 번역하셨다고요? 뭐 엄밀히 말하면 인도 책은 아니고 영어로 쓰여진 인도 책이죠. 그래도 인도에 관련된 책이겠네요. 그래도 제목이 2개의 인도, 어떤 책입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도 경제사, 경제를 중심에 놓고 본 인도 현대사. 뭐 우리나라 정치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격동 뭐 40년 이런 드라마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도의 파란만장한 현대사, 독립 이후의 현대까지의 상황을 경제를 중심에 놓고 정치 또는 기타 등등 여러 이제 핵심적인 이슈들을 연대기 순으로 쭉 설수를 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그때 무슨 일이 있고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고 그때 상황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국제 비교로도 이 비교 평가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합 안내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제 이름이 또 우리 모디 수상하고 똑같아요. 아쇼카 모디입니다. 이분은 아쇼카 모디인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국제경제학과 이제 교수로 계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IMF, 월드뱅크 이런 곳에 이제 오래 계시다 보니까 인도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 쓴 책입니다. 나름대로 인도의 현대사, 전 세계에서 좀 찾기 어려운 남다른 제3의 길을 갔던 나라이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오늘은 경제 관점에서 좀 많이 여쭤보면요. 이 책에서는 오랫동안 인도가 저성장 국가로 머물러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진단하나요? 일단은 뭐 과거에 잘못됐던 여러 가지 이제 실책들이 인도를 참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주된 이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뭐 어느 나라나 독립을 하고 나면 토지 개혁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잘 못했어요. 인도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전 근대적인 구조가 오래 갔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농업에서 우리가 이제 공업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량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이제 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도 성장을 하고 여러 가지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어본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대해서 인도의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소극적으로 계속 임해왔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도도 큰 시장이지만 더 큰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속에서 뭔가 수준을 높이고 자기들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하는 자극들을 계속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인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옛날과 비슷한 상태로 너무 오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국가 뭐 일본부터 시작해서 한국, 대만, 그다음에 중국, 지금은 이제 뭐 베트남이나 오히려 방글라데시까지 이제 다 앞질러가는 상황이 됐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한탄, 토로, 뭐 고민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인도가 자발적으로 우리 한국이 수출지향적인 경제 구조 선택했었을 때 내수를 중심으로 한 시장 전략을 추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자신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경로인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없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그건 약간 결과론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나라든지 개발 초창기에는 제일 싼 게 사람값입니다. 인건비가 싸죠. 그러면 그 인건비를 가지고 뭔가 이제 팔아서 경쟁력을 잇는 것들을 이제 찾으려면 당연히 경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섬유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독립한 다음에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쪽 섬유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인도는 묘하게 그 중화학 공업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책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단 그 책임은 우리가 인도의 이제 위대한 영웅 독립투사로 알려졌던 이제 네루 총리의 어떤 책임을 이제 이 책은 상당히 신랄하게 이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인도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독립 이전에 지금의 인도가 있었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영국령 인도라는 큰 땅덩어리가 있었는데 파키스탄 떨어져 나가고 옛날에 미얀마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방글라데시 옛날 동파키스탄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인도 내부에 다종다양한 이제 토호국들이 많았는데 이것들을 다 모으고 어르고 하면서 인도라는 나라를 이제 만들었죠. 근데 그런 과정을 치르면서 사실은 이제 네루 총리는
어떻게 보면 이 일일이 작은 디테일한 사항들 하나하나를 챙기면서 뭔가 복잡다단한 걸 해결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고 귀찮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도에서 복닥거리는 것보다 나는 새로운 판을 짜서 거기서 내가 멋있게 만들어 볼 거야. 라는 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에 전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어느 정도 경제 토대가 돼서 그 다음에 넘어가야지 했던 중화공업을 먼저 시작을 이제 하게 됐던 게 인도 경제 발전의 이제 패턴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큰 착오였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중화공업은 어떻든 간에 많은 돈도 필요하지만 일자리가 안 만들어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본은 많이 들어가는데 일자리가 적게 나다 보니까 그때 첫 단추를 잘못 깨고 나니까 만성적으로 인도는 이제 그 고용 부족,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실업 상태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왔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런 내막이 있었군요. 자, 그런데 사실 최근 인도의 경제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연평균 경제 성장률일 텐데 최근뿐만 아니라 근래 들어서는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는 잘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만 가졌는데 제목이 두 개의 인도라는 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면도 있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원래 이 책의 이제 원제는 인도 is broken입니다. 인도가 뭐 망가졌다, 부서졌다. 뭐 그래서 이 저자는 상당히 이제 모디 총리에 대해서 비관적이에요. 비판적인데 실제로 이제 이 경제 성장률 믿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이제 이 책에서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경제학자들이 생각을 올해는 아니야라고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는 5% 성장 이상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국가에서 이제 경제 지표들을 산출하는 방식들을 조금씩 개선합니다. 바꾸는데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저 요소가 왜 들어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숫자를 좀 마사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이제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경제학자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잘 나가는 인도의 모습이 과연 진짜일까? 그리고 우리가 숫자로 보는 인도의 모습이 정말 인도를 보여주는 것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 저자는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상이고 상당히 이제 실속이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로 마주치는 인도보다 실상은 조금 열악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인도하면 또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 분배 상황도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인도는 워낙 극심한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책에서는 그 원인은 뭐라고 진단하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양극화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가 좀 평평하다고 그러죠. 이런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제조업이 발달한 사회예요. 제조업이 발달하면 사회는 평평해집니다. 중산층이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 임금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평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화가 초래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그 농업개혁, 토지개혁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식민지 시절부터 많은 토지, 대토지를 가지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큰 부를 누리고 그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진출을 해서 인도를 오랫동안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내 몸에 이제 칼을 대는 건 다들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오랫동안 누적이 된 이제 그것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 하나.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인도의 교육 여건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핵심이 인도가 교육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지표를 들어서 아주 공격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했다고요? 네. 아니 인도 그러면 그 대표적인 명문 대학교 IIT를 기반으로 해서 뭐 세계적인 우수한 엔지니어 양성한다라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워낙 그 어떻게 보면 서열화된 그 대학 서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온 집안 식구가 애 하나 IIT 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렇게 전해졌는데 그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평가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인재들이 나오는 건 맞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인도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노력을 하느냐라고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역사적으로 이제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신생국, 새로 만들어진 국가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초등교육입니다. 보편적인 초등교육. 남녀 어린이를 구별하지 않고 6년 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글자를 익히고 숫자를 익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여러 가지 학습의 자세를 갖추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거에 진심이었죠. 배가 고파서 정말 집에서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건 당연하고 그렇죠. 학교에 가면은 어떻든 학교 시설은 엉망이라도 선생님들이 열성을 가지고 가르쳤죠. 근데 인도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인도가 초등교육이라고 하는 대중교육에 전념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이 네루 총리는 오히려 고등교육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가 막 독립을 하자마자 수많은 연구소들을 만들어요. 예. 그중에서 보면은 뭐 고생대 식물연구소 이런 정말 지금 21세기에 만들어줘도 그게 필요할까라고 싶을 연구소까지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세계적인 석학이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습니다. 그거는 뭐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새로 만든 연구기관들, 그다음에 IIT 같은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신흥 대학들 이런 네.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초중등 교육 체계 그리고 기존의 옛날 영국 친구들이 남겨놓고 영국 식민지 때 남겨놓고 갔던 고등교육 체계가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그 우수한 경쟁력 있는 좋은 대학들이라는 것은 인도 사회와는 유리돼 있는 별개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종종 이제 해외 토픽이나 이런 것을 해외 기사에서 자주 보는 게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없어요. 인도는. 네. 예, 분명히 명단에는 있고 네. 그다음에 월급은 나가는데 선생님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산업을 발전시킨다라고 할 때 보면 그냥 일자리가 있어서 그냥 가서 일 시키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 생산성이라는 건 지극히 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든 초등교육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국민의 보편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인도는 그거를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조금만 복잡해진 일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못 따라오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다음에 IIT로 대표되는 고등교육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인도에 있느냐? 아닙니다. 결국은 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이제 두뇌 유출만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IIT라든지 몇몇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처절한 이제 입학 시험 이런 경쟁을 보면서 모든 인도 사람들이 그럴 거라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아주 극소수. 물론 인도가 원체 큰 14억의 나라니까 예.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극소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많아 보이죠.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참 특이하네요. 어떻게 보면 다른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 보편 교육부터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 초등교육 의무화부터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인도는 이런 경로를 따르지 않고 고등교육에 먼저 천착했던 남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루 총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고고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저자는 사원 우리가 이제 사원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나는 우아하게 아주 세계적인 석학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서 뭔가 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현실과 유리된 일들이 이제 자꾸 발생을 했다라고 네. 이제 보여지는 거고 사실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나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제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계획을 세울 때 실무자들은 다 일본을 모델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과 인도의 관계는 되게 오래전부터 끈끈한 관계 잘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어떻게 해서 발전을 했고 일본이 1920년대 30년대에 어떤 식의 발전 경로를 걸었는지를 인도 사람들 지식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샘플도 있고 예. 잘 알기도 했고 그걸 따라갔으면 되는데 예. 네루 수상은 이제 그 경로가 아닌 새로운 경로를 이제 걸어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증된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나의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오랫동안 인도를 괴롭힌 실패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네. 인도 그러면 나름대로 지자체마다 자율권이 굉장히 높은 국가인데 네. 네루 총리라는 한 사람이 어떤 방향타를 정하면 인도 대륙 전체에 좀 영향이 꽤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 주별로 이제 다 여러 가지 권한들이 되게 강하고 지역 정당도 많지만 그거는 이제 요즘의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제 이 네루라는 뭐 네루 수상도 그렇고 네루의 딸이었던 이제 인디라 간디도 네. 이제 오랫동안 총리를 했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 간디 때부터 내려왔던 이제 국민회의 네. 같은 경우가 인도를 거의 일당 독재하다시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도의 여러 경제 개발,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이제 정치인들, 특히나 이제 네루와 같은 사람들은 원체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예.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의 비극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제 네루가
오랫동안 이제 나라를 통치했고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샤스프리 총리가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인디라 간디가 이제 1980년대 초반까지 네.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그 아들인 라지브 간디 그러니까 3대가 그렇네요. 예 이제 통치를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명망가에서 신뢰를 국민적으로 신뢰를 해서 많은 권한을 몰아줬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감히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말할 수는 없었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정치가 오래되다 보니까 모든 정치 세력들이 그 수상이라든지 최고 그 집권자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 결탁을 해서 뭔가 나한테 이득을 보는 것을 원하는 게 훨씬 네. 좋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인도의 경제를 하는 사업가들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힘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제조업보다는 그 힘 있는 사람 눈치를 싹 보고 거기에 대해서 결탁을 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개발업, 건설업 네. 이런 거를 선호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좀 안 좋은 말로 얘기해서 돈 놓고 돈 먹기라고 그러죠. 예. 그 금융업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인도가 중간중간에 성장할 때도 있었고 야 이건 버블 아니야 싶을 때도 보였지만 네. 실제로 그거는 정말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졌던 네. 일이고 인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이 성장하면서 뭔가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집에 네. 자동차가 생기고 온 국민들이 뭔가 좀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데는 사실 인도가 오랫동안 실패를 계속 해왔다라고 네.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면 한국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F는 이제 여러 나라를 보지 않습니까? 네. 월드뱅크도 이제 계셨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걸어갔던 그 순간순간과 인도가 1950년대, 60년대 했던 것을 대비를 시킵니다. 네. 종종. 그리고 이제 그걸 그래프로 보여줘요. 한국이 쭉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지금은 이제 미군 시민권을 땄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인도분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보면 느낌이 그래요. 저도 이제 번역하면서 느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저 포지션은 어떻게 보면 인도가 가져갔어야 되는데, 예.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회환이 되게 많이 이제 어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외부인,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인도에 대해서 책을 썼다 그러면 이렇게 속속들이 그리고 이제 과감하게 비판하고 이렇게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는 인도 혈통이니까 비판을 해도 내가 비판한다라는 이제 마인드로 이제 썼고 이게 단순히 그냥 모디 총리가 마음에 들어서 안 들어서 비판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영웅으로 간주됐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사람들 이야기를 쫙 써내려가는데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이놈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됐지. 그때 수출 전세도 좀 나와야 되지. 그때 뭐 어떻게 했어야지. 사실은 인도는 식민지 경험을 했지만 어떻든 영국이 많은 투자를 했던 나라지 않습니까? 좋은 철도망도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국제 정세에 훨씬 밝았죠. 영어도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거를 잘 못 살린 어떻게 보면 그런 아쉬움이 이 책에서는 되게 짙게 묻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앞서 지적해 주셨던 인도의 여러 문제들 좀 나름대로 해결이 되고 있다고 이 책은 평가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그냥 그 겉으로 이제 좋아지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날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없고 오히려 더욱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은 인도 사람들이 이제 공공의식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고 이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하고 기본적인 룰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약해지고 무너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 책에서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제일 와닿던 게 인도의 그 휘황찬란한 건물들 많이 요즘에 들어서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들어선 곳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평지 아니면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뭐 적당한 이제 이런 건물을 짓기 좋은 데가 아니고 그냥 하천을 매립해서 땅이 그건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랑 결탁을 해가지고 그냥 강을 메우고 호수를 메워가지고 그냥 만듭니다. 근데 그러면 원래 거기로 가야 됐던 물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렇네요. 갈 곳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홍수도 자주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불법적인 이제 모래를 뭐 파가지고 여러 공사용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물이 없어서 질질 매고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당을 털어가지고 물을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리조트에서는 그 수돗물을 수영장에 펑펑 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결국은 다 정치적으로 결탁된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끼리 이득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공공 부문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나도 나눠 먹자라고 숟가락 들고 덤비는 거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인도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나만 어떻게 보면 깨끗한 척 해봐야 손해보고 바보 되는데 네.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점점 이 책에는 많아지고 있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예.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을 크게 하거나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인도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재벌들은 예전에 욕도 많이 드셨지만 다 그래도 한국에서 있었죠. 예. 그러니까 뭔가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를 내가 해야겠다는 의무감이 있는데 인도의 유명한 뭐 재벌이나 자산가들은 주로 해외에 거주를 합니다. 사업장만 인도에 있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최근 들어서는 아예 그 사업장마저 이제 해외로 옮기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좋게 포장하면 인도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한 기업화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지만 그게 정말 글로벌한 기업화 되고 싶어서 가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인도의 복잡 다단한 일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를 바꿔 나가는 데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힘도 중요하지만 중산층 그리고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 내가 겪어보니까 이걸 이래도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바꾸자라고 해야 되는데 인도의 어떤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훨씬 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도의 현실에 대해서 점점 괴리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많습니다. 야, 인도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책인 것 같은데요. 모디 총리, 저에게는요 이런 인상이 있었거든요. 이 모디 총리의 지역적 기반이 그 구자라트 지방이다 보니 그쪽 지방이 상권이 발달하고 상인들이 많은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 기업 친화적이고 그래서 비즈니스도 잘 만들고 경제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 저자는 전혀 다른 입장인 것 같고 그렇다면 정말 그분이 집권하고 난 뒤에 좀 개선되고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디 총리가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제조업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보조금도 파격적으로 이제 많이 풀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도 전체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느냐? 오히려 줄어들어요. 예.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인도 경제 사이즈가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이제 못 따라오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도에서 제조업을 별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중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모디 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구자라트 라는 모델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친기업적인 그래서 빠른 인허가 적극적인 도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어떤 그 모델이 과연 이제 진짜냐 라는 것부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게 보면 우리가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뭐 규제도 혁파하고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그냥 특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특혜를 주고 뭔가를 나한테 또 넘겨주고 그런 과정에서 이거를 잘 포장했을 뿐이지 실제로 뭐 구자라트라는 그 지역 전체가 전체적으로 발전하고 구자라트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생활 수준의 향상이라든지 교육 수준 향상 이런 것들을 누리느냐 그러진 못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 모디 총리가 이제 중앙으로 진출을 해서 이제 수상이 된 이후에 인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나 인도가 그러면 과거와 달리 뭔가 공격적이고 그런 어떤 발전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이지 못하고 여전히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매달리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모디 총리가 그거를 내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이제 요구들을 계속 받아들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인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죠. 실제로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제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외항 선박들이 이제 뭐 일정 톤수 이상의 선박들은 외국 배들은 인도 항구에 들어올 수 없는 규제가 꽤 오랫동안 유지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도에 들어가려는 배들은 다른 데 정박해야 되나요? 그렇죠. 뭐 싱가포르라든지 아니면 스리랑카든지 이런 데 가서 정박을 해서 작은 인도 배로 다시 날라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물류 비용이 엄청난 이제 피해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국내 산업 보호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이제 내버려 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규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많았었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저자가 이제 이 모디 총리에 대해서 가장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은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뭐가 좋아진 거냐? 인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제공이고 실업자를 줄여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인도에서 실업자가 줄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 그래요? 라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세 기업 인도에 공장 짓는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찾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인도 같은 경우는 공식 실업률 그 통계를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저자에 따르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좋게 말하면 일자리 나눔이죠. 일자리 쉐어링이죠. 한 일자리를 한 명이 하면 되는 일자리를 2명, 3명씩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놀고 있는 그리고 이제 뭔가 내가 더 학력 수준을 높이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대학원 뭐 이런 데를 몇 군데씩, 그래서 박사학위 2개, 뭐 석사학위 3개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친구들이 배우는 수준을 보면 형편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격증, 그 졸업증을 따기 위한, 학위를 따기 위한 학교들이 너무 남발되고 있고, 근데 거기 다니면 실제로 통계에서는 실업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실업을 따져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거의 매년 이제 그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일자리라는 게 잠깐씩 만들어지는 척하다가 건설 경기가 좋을 때 그러다가 이제 그것들이 후퇴하고 나면 안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한다라는 이제 비판, 경제적인 이제 입장에서 하나 비판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모디 총리가 이제 힌두이즘, 힌두교를 이제 앞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는 힌두교 국가로 처음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 정말 뭐 다민족 뭐 다종교라고 말하기에도 정말 부족할 정도의 있잖아요. 사회 통합을 이제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노골적으로 이제 반 이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힌두 민족주의를 과도할 정도로 내세운다. 그러면서 사실은 힌두교가 이제 먼저 다수다 보니까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는 승리를 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은 사회는 찢겨지고 더 큰 반발이 되고 반목이 이제 발생하는 이제 그러한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정치인이라면 그것을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비판할 땐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사회를 통합하고 좋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모디 총리는 오히려 그런 거에 올라타서 많은 이득을 누려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면서 여러 가지 일을 전개해왔다라고 이제 비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디 총리가 간간히 뭐 화폐 개혁이라든가 세제 개혁,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뭐 지자체마다 다른 행정 처리를 원스톱으로 일원화하겠다라든가 빠르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로 뭔가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 개혁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실패한 거죠. 그 화폐 개혁을 했던 이유는 뭐 어느 나라랑 똑같습니다. 화폐 개혁을 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집에 현금으로 꼽을 쳐놓고 있는 돈이 많으니까 이것을 끄집어내서 양성화시키겠다라는 쪽인데, 이거를 하려면 정광석화처럼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다음 이제 스텝, 새로운 신권들을 충분히 만들어 놓는 이런 작업들을 해서 혼란 없도록 이제 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도는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미리 알아서 대비하고 금으로 바꿔놓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했고, 정작 이제 화폐 개혁을 하면서 고액권 같은 경우를 제한을 하면서 실제로 국민들의 불편만 많이 줬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 책에 따르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부가가치세죠. GST라고 하는 이제 물품 판매세라고 하는데, 이게 인도의 사실 취약점은 뭐냐면은 각 주마다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주 경계를 넘나들 때마다 내가 여기서 이미 납부를 했어라는 이 증명서를 주 경계를 넘나들 때마다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는 물류대로 막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리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일괄적으로 통과시키는 GST라고 하는 이 체제를 이제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이거조차도 사실은 이제 너무나 졸속으로 준비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내놓지만 디테일이 없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끝까지 밀어붙이는데 끝까지 밀어붙이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뭐 여러 주에서 우리 거는 좀 빼주세요. GST 들어가면 우리 주의 소득이 이제 다 세금이 연방으로 넘어가니까 이거는 빼야 된다라고 그러면 아니야, 이건 단호하게 다 전체가 나눠야지라고 하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좀 모디 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
이제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최근 인도가 뭐라 할까요? 대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좀 성장하고 있거나 주목받는 산업들도 있는데 복제약 뭐 시장이라든가 네. 소프트웨어도 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곳에 대한 이런 산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사회가 발전했을 때 거쳐야 될 단계를 이제 제대로 거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인도의 산업 이제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취약하다. 사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몇몇 업종들은 섬처럼 그래도 이제 빛나는 업종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제일 신기했던 게 이제 뭐 터보제트, 뭐 터빈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고 수준의 그 제품들을 인도가 나름대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조금 높아요. 이런 분야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제가 이제 착각의 여지가 있는데 이거를 뭐 세계 탑이다라는 게 아니고 예. 다른 제조 분야에 비해서는 이런 시장에서 국제 시장에서 점유율이 좀 높다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의약품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만 예. 이 저자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비판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의약품이라는 게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의약품이냐? 그러니까 약효가 보장된 거 맞아? 네. 그러니까 약효가 있다라고 하는 그 증명서들, 시험 성적서들 다 위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인도산 제네릭을 많이 쓰죠. 네. 그런데 이제 FDA나 이런 쪽에서 한두 번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인도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제 딜을 해가지고 예. 막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이 책에서는 낱낱이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도의 제약 산업이라는 게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산업이냐, 국제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냐 퀘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특히 뭐 콜센터라든지 이런 걸 네. 통해 가지고 그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이제 성장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쪽의 친구들이 훨씬 생산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조금 딸리지만 중국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쓰면 훨씬 잘하고 싱가포르 친구들은 영어도 잘하고 훨씬 잘하고 그러니까 인도의 어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거 이거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인건비 따먹기 어떤 그 수준이었는데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제대로 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야, 인도라는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은 되게 허상인가? 네. 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 거고, 야 중국과의 경쟁은커녕 저러다가 한번 또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사실은 좀 하게 됩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인도가 생각한 것과 달리 약간 아직까지는 성장통을 더 겪어야 될 나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견실한 일자리도 제공을 많이 못 해주고 빈부격차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사회 지도층과 일부 유력 인사들은 결탁해서 쉽게 성과가 얻을 수 있는 사업에만 치중하고 이러면 무슨 난이 일어났어도 벌써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인도는 대중적으로 분노 같은 거 잘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로 많이 커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힌두 트바라고 하는 이제 힌두 민족주의 네.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초대형 사원 수조 원을 투자하는 이제 초대형 사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죠. 그런 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도의 특유의 첨단 중에 잘하는 게 이제 우주 개발입니다. 예, 화성에도 가고 달에도 착륙하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뭔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이면에서는 실속이 이제 사실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에서 쏘아올린 그다음에 중국에서 쏘아올린 이런 뭐 우주선이나 탐사선들은 뭐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옛날에 지금 이제 태양계를 벗어난 보이조 같은 경우는 처음에 10개월, 뭐 2년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40년이 넘게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화성에 갔던 여러 뭐 탐사선들도 뭐 몇 년씩 오랫동안 있었는데 인도는 대부분 가고 나면 끝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좋게 포장하면 모든 게 빈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없는 와중에 최선을 다해서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내부적으로 뭔가 취약한 것이 이제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어떻든 간에 이 모디 총리는 그런 이미지를 통한 정치에는 상당히 이제 능수능란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불만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죠. 불만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불만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데 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쪽이라는 게 어디냐? 주로 이슬람 신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싸우고 폭동을 일으키고 하고 나면 뭔가 스트레스는 풀리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든 모든 문제는 다 쟤네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식의 이제 저항들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인도 국민들도 뭔가 이제는 좀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도에서 총선이 있었지만 그때 모디 총리가 당연히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단독으로 정권을 구성할 거다라고 했는데 단독은 이제 물 건너갔고 실제로 이제 여러 세력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힘겹게 이제 연정을 이제 구성을 했죠. 그러니까 인도 국민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네. 슬슬 인도가 나름대로 지금 위정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기식의 정책만 했구나라는 생각들을 깨달아가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인도 저도 직접 가본 사례가 있었을 때 보면 수치상으로는 뭐 엄청 발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장하는 것 같은데 실제 민초들의 어떤 의식 수준과 어떻게 보면 경제하는 관행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인도에서 지금 이제 아이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폭스콘이 가서 이제 만들고 있죠. 기본 스탠다드 모델이 한 20% 정도가 이제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거를 만들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그 폭스콘의 중국 엔지니어들입니다. 폭스콘 엔지니어들이 이제 인도에 파견을 가서 인도의 여성 노동자들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갈등과 다사다난한 일을 겪으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서 이제 가는데 그때 그 인도에 간 중국 엔지니어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 가서 했던 이야기들이랑 되게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0년대 중반에 중국이 지금처럼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 30년 전에 예상했던 사람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은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바뀌려면 성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바꿔야 될 요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바뀌나? 라고 생각해 보면 또 안 바뀌는 것 같다라는 답답함이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했을 때 대기업들은 대부분 자리를 어느 정도 잡습니다. 근데 신기할 정도로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그런가라고 궁금했는데 이 책을 번역하고 그다음에 인도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는 분들하고 쭉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만날 수 있는 공공부문에 있는 사람의 레벨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누가 봐도 영향력이 있고 우리 동네의 자랑이고 내가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해줘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비해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어려움, 좌절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겪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도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느냐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 제조업 기업들은 주로 인도 남부 쪽에 지금 많이 몰려 있고 그다음에 인도 북부는 어떻게 보면 실업자들이 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 내에서도 이제 격차도 이제 매우 크고 이것을 이제 잘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첩첩산중인 거죠. 중국은 계속 잘 나가고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챙길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중국의 대체 시장 또는 중국의 대체 생산지로 인도 고민하고 있는 회사들 많은데 우리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 인도에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 이런 걱정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인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인도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이제 중국에서 나와서 다른 나라로 간다. 다른 나라로 가는 이유가 뭐죠? 생산기지나 큰 시장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생산기지라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작동하던 모델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던 가격과 성능만 맞으면 메이드 인 인디아가 찍혀있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찍혀있던 메이드 인 베트남이 찍혀있던 상관없이 다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계화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수요처에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중국을 이을 세계의 공장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전제 조건이 잘못된 그러한 시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도라는 것은 어떻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네. 그다음에 그 자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앞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그 내수에 관련된 제품과 이것만 해도 엄청 큰 시장이에요. 예. 인도에 들어가서 우리가 중국에서 했던 것처럼 중국이 아직 낙후됐던 상황에서부터 먼저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겠다라는 모델은 인도는 잘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인도 내수를 겨냥한 인도의 어떤 중산층도 그래도 어쨌든 많아지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소비 수준도 많아지고 있고 1년에 에어컨만 해도 거의 한 20% 가까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나라니까 그러한 인도의 내수 산업을 겨냥한 그러한 쪽으로 일단 진출을 하고 그중에서 성과가 나면 네. 이제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주변 지역 즉 어떻게 보면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제 뭔가 이제 생산 거점으로 가는 이제 이런 단계를 그러니까 훨씬 길고 멀게 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러면 인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하고 또 인도에 비슷한 목적으로 진출하려는 뭐 중국 기업도 있을 거고 많습니다. 다른 해외 기업들 많을 거잖아요. 네. 그런 선상에서 우리 기업이 그래도 인도니까 인도는 중국인들 싫어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 네. 뭔가 인도에서는 중국 기업도 따돌리고 우리가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을까요? 일단은 싫어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인도 산업계에서 이제 그 인도 정치계에 아주 큰 압력을 넣고 있어요. 예.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제 뭐 자재라든지 설비를 들여와야 되는데 예. 입찰을 붙이면 중국제가 제일 싼 거예요. 물건은 사왔어요. 네. 그런데 물건만 갖다 놓는다고 생산이 되나요? 그렇죠. 처음엔 누군가 와서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 중국 엔지니어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 비자를 안 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만 들여왔지 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압력이 이제 작용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과 인도가 다시 이제 긴장 관계를 좀 낮추는 여러 작업들을 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를 어떻게 보면 중국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우리한테 열려 있는 시장이야. 우리한테 잘해줄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현은 해요.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또 계산이 빠르고 네. 현실적입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면 어제까지의 말은 또 금방 또 바꿀 수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어떤 진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인도를 잘 이해하고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인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냥 인도는 이런 나라야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면이 있는 거죠. 네. 각 동네별로 다르고 주별로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인도라는 나라는 말로는 하나도 진전이 안 됩니다. 말로는 무슨 말이든 다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서류입니다. 문서가 있어야 돼요. 예. 예, 그거는 옛날 영국 식민지 때부터 이제 정착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누군가 말로 좋아 잘해보자 하고 약속을 믿고 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인도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나라라는 게 인도에서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의 이야기예요. 뭐든지 문서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하죠. 그런데 그 나라는 결국 그런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그걸 오히려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이 나라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해봐야 결국 손해보는 것은 우리한테 돌아온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가 참 많은 기회 요인도 가지고 있는데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여전히 해결해야 될 난제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난제들 해결하려면 정치권이 뭔가 대안도 모색하고 정치권에서 뭔가 비전도 제시해야 될 텐데 모리 총리 말고 뭐 다른 대항마라든가 새로운 신선한 세력들 좀 있나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국민회의가 이제 야당으로 전락을 해서 있긴 합니다만 저는 특정 정치라기보다는 네. 어쨌건 저는 인도의 이번 총선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그냥 호황된 말이 아니다. 뭔가 그래도 국민의 뜻이 작동을 하고 네. 그것이 선거로 제때제때 나타나고 잘못된 것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중국식의 화끈한 누군가 딱 명령을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탁탁 바뀌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만 네. 인도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없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도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다양성 그리고 민주주의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떻든 반영이 되고 그것이 하나씩 느리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 저는 거기서 기회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중국이 뭐 일사불란한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왜 경제가 지금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인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책 꼭 사서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네요. 최윤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